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의 고보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기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기수는 조선 후기 고전 소설을 낭독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문맹률이 낮아지고 책이 보급화되면서 사라진 직업입니다. 소설을 낭독해주는 사람, 참 재미있는 직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할머니께서 호랑이와 곶감 또는 나무꾼과 선녀 같은 옛날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잖아요. 저도 가끔은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낭독에 관한 책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 권의 책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실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김보경 저 낭독은 인문학인데요. 저는 처음 이 책을 보고 제목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수님들은 어떠신지 먼저 김철주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철주입니다. 저는 이 책 처음 봤을 때 인문학에 관한 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인문학이 아니라 입구자를 써서 구문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것의 힘, 읽는 것의 의미, 읽는 것의 사회적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정 교수님 어떠세요? 네, 사실 우리가 낭독이라는 그런 어떤 경험을 어렸을 적에는 누구나 해봤던 그런 아주 재미있는 추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낭독과 관련된 주제를 접하니까 굉장히 따뜻함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고요. 최근에 제가 시낭독을 어디서 이제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감동적인 목소리로 아주 힘있게 시낭송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독, 내가 그 느꼈던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을 책을 읽기 전에 사실 굉장히 좋은 감정으로 출발한 그런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 교수님? 네, 저는 요즘에 40대 초반인데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눈도 촘촘하고 그래서 책을 읽던 책도 있었는데 그걸 논 시기입니다. 어떤 책을 읽고 계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런 책인데요. 네. 어떤 거대 기업이나 조직이나 이런 거와 맞서서 싸울 때 어떤 전략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요 낭독은 인문학이다라는 책은 제가 새벽 1시 정도에 읽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목을 보니까 제목에서 느껴지는 게 어떤 낭독의 효과 이런 게 좀 책 안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2장은 낭독을 해서 읽고 그리고 3, 4, 5, 1장은 묵독을 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제 목차를 보고 어떤 게 재밌지 해서 재밌는 부분부터 이제 읽는데 네. 이 책은 이제 2장이 이제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3, 4, 5장, 1장은 묵독을 하고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2장이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였어요. 그리고 2장 읽을 때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어떤 낭독의 효과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직접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네, 우리 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읽음과 동시에 벌써 낭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계신 분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을 보면 저자가 이 제목에서처럼 낭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듯이 이 낭독과 함께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 읽기의 방법 중에 하나인 그 묵독에 대한 이야기도 비교도 하기도 하고 각각의 특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 낭독과 묵독 뭐 차이점이랄까 또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먼저 우리 김 교수님.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낭독의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동안 어떻게 책을 읽었는가를 반추해 보니까 묵독이나 정독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주로 이제 전공 관련 소설이겠죠. 이렇게 중요한 부분, 중요한 그 고전적인 이론가들이 한 얘기들에 줄을 치면서 읽고 그리고 이제 의견이 좀 다르다 싶을 때는 거기에 이제 코멘트나 반론들을 이렇게 적어놨던 그런 어떤 책 읽기 습관들이 오래 배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낭독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그다음에 이제 낭독의 효과에 대해서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때 정 교수님은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하여튼 우리가 낭독과 이 묵독을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이 두 가지의 각각의 즐거움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또 학습의 과정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숙독이었기 때문에 숙독의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인 그런 정보를 우리가 이 텍스트를 빠르게 처리를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읽었던 지식들을 잘 정리하고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면서 이 학습을 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러한 그 묵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빠르게 내가 얻어낸 이런 지식들을 내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새로운 정보와 연결하는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지적인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에 반해서 낭독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시청각의 그 정보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인데 이렇게 좀 더 이제 다면적인 그런 정보 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풍부한 상황적인 정보를 같이 인식을 하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독을 통해서 굉장히 감성이 전달되는 것처럼 앞에서의 그 묵독은 굉장히 드라이한 정보지만 낭독은 상당히 정서적인 교감을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낭독을 통해서는 굉장히 이제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안정감이나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각각의 둘의 즐거움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우리 신 교수님은 또 어떠세요? 네, 저도 이제 정 교수님 얘기에 많이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묵독이든 낭독이든 장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낭독의 어떤 효과 이런 책에서도 좀 제시를 해줬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아이들을 그 MRI 장치에 서로 이렇게 들여놓은 다음에 한쪽은 낭독을 하게 하고 한쪽은 묵독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언어 관련 기능 영역에서는 둘 다 뇌 활성화가 확실하게 돼서 그런 낭독이든 묵독이든 언어 기능에서는 좋은 그러한 영향이 있었는데 낭독에서는 두 가지가 더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어떤 듣기 영역, 듣기 관련 영역이랑 그리고 운동 기능 관련 영역 이 두 가지가 더 활성화가 됐다라고 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낭독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장점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일본의 한 대학에서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눠서 실제로 이쪽 그룹은 낭독을 이쪽 그룹은 묵독을 이렇게 시켰는데 실제로 기억력에서 20% 정도 낭독을 한 그 그룹에서 효과를 봤다라고 이렇게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묵독보다는 낭독의 장점이 많지만 묵독의 장점 또한 이제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편리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낭독은 사실 지하철에서 조용한데 거기서 막 크게 읽을 수는 없는데 묵독은 이런 시각만 있으면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묵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그 묵독의 장점 그리고 낭독의 장점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낭독 이 책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시고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세 분 교수님들 역시 지식인답게 이 독서에 대한 내공과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가끔씩도 아니고 자주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지루할 때도 있는데 교수님들 안 그러신가요? 많이 지루합니다. 많이 지루하신가요? 예, 어떨 때 그러신지 좀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40대 초반쯤 됐을 때 책 읽는 게 좀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보다 더 재밌는 게 많아진 세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책이라는 텍스트가 줄 수 있는 내용과 지식과 즐거움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많은 텍스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영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비디오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요즘에 저는 잘 못합니다만 게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됐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기쁨의 양이 있고, 근데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텍스트나 매체들에서 주는 기쁨과 정보의 양들이 격차가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책은 책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재미의 측면에서 시각적, 종합적, 예술적인 측면들을 제공해주는 매체들이 나타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책 읽기가 좀
지루하다기보다는 좀 약간 흥미가 그 전보다는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갈수록 독서에 대한, 책 읽기에 대한 생각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저자의 낭독은 인문학이다 소개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와서 재밌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은 인문학이다. 삼성경제연구소 트렌드 포럼을 운영해온 김보겸 커뮤니티 트렌드 전문가가 썼습니다. 낭독은 인문학이다라는 책은 저희가 그 지난 5년간 두껍거나 어렵거나 고전이거나 이런 책들을 낭독하는 모임을 진행해 왔었는데, 그 진행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인격적 성숙을 이루고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생활에서 겪은 변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추적해서 체험과 어떤 간증처럼 이렇게 엮은 책입니다. 저자의 자전적 인문학 성찰과 낭독의 자기혁명 효과를 담았습니다. 청소년기 세상을 알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적으로 만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하게 된 통로가 책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일단 이 책의 그 주요 내용은 독서 낭독의 어떤 여러 가지 효과, 그 효과 중에서도 어떤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 이런 효과에 대한 내용도 이제 담으면서 동시에 회원들이 겪은 여러 가지 심리적 변화라든지 어떤 지식 습득을 통한 자신감의 확보라든지, 또한 낭독이 갖고 있는 묘한 매력, 이런 내용들을 두루두루 우리가 담은 책입니다. 독서 낭독 모임 북코러스에서 232주간 월요일마다 18권의 책을 읽어온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낭독 모임은 책을 미리 읽고 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 오래 간다고 전합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낭독이야말로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데 제격이라고 전합니다. 낭독은 그 어떤 책이라도 저희 북코러스가 입증을 했던 것처럼 두껍거나 어려운 책일수록 더 재미나게 습득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한편 어떤 분들은 그 직장 생활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거나 내지는 또한 직장 생활을 또 벗어나기도 하는, 이러면서 어떤 자기 인생을 새로 개척해 나가는 이런 주도적이거나 주체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독서 낭독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저희들은 그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책에 보면 낭독하는 독서가 뇌기능 활성화에 좋다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인 어떤 증명의 실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낭독을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잊고 있었던 걸까요?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낭독. 저는 정말 잊고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낭독이라는 게 청중이 필요한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 읽는 것도 뭐 가능하겠지만 누가 앞에서 들어주고, 이 저자도 그러잖아요. 낭독을 위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읽지 않을 때는 들어보는 뭐 이런 그 행위를 통해서 지식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요즘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많이 되고 줄어들고 규모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제가 낭독하겠다고 그러면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잡니다. 낭독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래요. 이 낭독을 우리가 왜 잊고 있었을까? 그전에는 많이 낭독을, 누군가 낭독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글을 배우고 자라왔는데 왜 잊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낭독할 만큼 여유롭게 이 책을 읽고 하는 이런 어떤 상황이 점차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삶의 방식을 계속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지식을 접하고 빠르게 책을 읽고 얼른 속독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빼려는 이러한 그 심리적인 바탕이 굉장히 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은 중간에 이제 막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책을 이제 전공서적 관련해서 책을 많이 사게 되면 실제로 그 책을 다 읽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은 책 10권, 20권씩 사면 그럼 제가 원하는 챕터만, 원하는 주제만 빠르게 스캔해서 읽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책을 읽는 버릇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을 읽는 목적이 이제 그런 식의 정보를 습득하는 목적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정서적인 교감을 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인 경우에는 또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런 낭독 결국은 그만큼 정서적인 책 읽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아동학 관점에서 자꾸 보게 되는데, 인간을 이렇게 단계로 나눠봤을 때, 그 전체적인 시기에서 가장 빨리 습득되는 시기가 유아기, 아동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발달 단계에서 유아기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기에 어떤 습관, 낭독의 습관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낭독의 훈련 이런 것들이 됐다고 하면 이 좋은 것을 성인이 돼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습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묵독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기회에 낭독이 효과가 있다 그럼 막 이제 떠들다가 또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보통 편식이 고착되는 시기 그럼 언제냐 그러면 유아기 시기거든요. 이때 뭐 어떤 것을 먹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식습관이 평생 이후 발달에 영향을 주듯이 이 유아기 시기에 어떤 독서 습관 그리고 어떤 낭독의 효과, 습관 이런 것들을 좀 갖추게 되면 이 좋은 것이 많이 확대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책에 보면 간간히 이 빨간 페이지로 책에 이제 추천할 만한 책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들께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책들 내가 다 읽어봤던 거야 라든지 뭐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읽어보셨나요?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요, 저도. 이 김보경 작가가 이거를 어떤 계통이나 어떤 체계를 갖고 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골라서 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또 여러분이 같이 읽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읽어봤던 책은 한 두세 권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났던 게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예요. 그래갖고 이게 제가 어렴풋한 기억에는 고등학교 때 아마 TV에서 방송을 했어요. 예, 다큐멘터리로. 근데 이게 왜 기억이 나나 하면은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 책을 나한테 권하면서 꼭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날더러 읽으라는 것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너무 자기는 감명 깊게 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친하지 않았으면 안 읽었을 텐데 그 친구가 여친이었어요. 읽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너무 어렵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인지 나를 학대하려고 하는 활자체인지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러다가 하면서 2000년대니까 한 뭐 수십 년이 흘렀는데 제가 이제 진화론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자연과학적인 변이라든지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책장에 그게 코스모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읽어보니까 이 책이 이렇게 훌륭한 책이었구나. 그런 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저자가 아마 이제 중간에 읽어보셨겠지만은 책은 우연히 온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책은 준비돼 있을 때 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코스모스가 유독 기억에 남았습니다. 정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교수님하고 조금 다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분하고 컨셉이 좀 비슷한가 봐요. 제가 사실은 이제 약간 뭐 미래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제 제 전공 분야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궁금증으로, 지금을 지금 분석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사실은 작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엘빈 토플러 이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읽고 싶은데, 그걸 혼자 읽는 것보단 함께 읽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조직하면서 낭독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예전에 그 엘빈 토플러 관련된 책을 굉장히 즐겁게 읽은 기억이 있고, 최근에는 사실 여기도 소개됐지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누구나 많이 아는 주제이긴 하지만 사실 그 책이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기도 하고 또 강연도 얼마든지 사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강연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께 들으면서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 어떤 문제 해결, 어떠한 룰의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골치 아프지만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골치 아픈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좀 골치 아픈 문제에서 약간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외면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좀 내가 좀 직면해야 되는구나 하는 약간 사명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30, 40대 많은 이런 아주 소시민들이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다가 갑자기 생각하게 하는 이게 바로 책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의미 있는 책이었다고 느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요? 네, 저는 이 책의 가장 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30여 권의 어떤 참고 서적을 제시해 준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권을 읽었지만 이 30권을 읽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사사키 아타루라는 저자의 잘나라 기도하는 손을, 이거를 이제 얘기를 참고 서적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우선 제목에서 오는 호기심, 저는 항상 이 시각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기도를 하는데 손을 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목만 봐서는 이 책을 좀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시해준 책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읽었던 거예요. 항상 이게 옳은 건가 저게 옳은 건가 막 했을 때 고민했던 그런 책인데, 그렇게 많은 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읽었다는 거는 그거 하나였다는 게 조금 가슴 찔렸는데, 교수님도 별로 없었다고 해서 좀 위안이 됐고요. 그래서 이 잘나라 기도하는 손을, 이 책은 또 이 작가가, 김보경 작가가 굉장히 신뢰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작가가 이런 글을 쓰나, 젊은이 중에서도 위인이 나온다, 이렇게 극찬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들 독서를 하면 자기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즉 꼭 한 권의 책으로만 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비포 앤 애프터처럼 책을 읽고 나서의 어떤 그 자신만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라든지 무언가 그 깊이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경험 있으신지 한번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책이 주는 통찰력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식을 얻는 것은 굉장히 그 아주 제한적인 대화 속에서 얻는 것이고, 그 엄청난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 그 생각이 탄생하게 된 배경, 이런 전반적인 스토리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 또 나의 인생관, 뭐 철학, 이런 것들이 뭐 거창한 의미에서 철학을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한 스토리 하나를 통해서도 그런 걸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래서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문학하고 저 별로 친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실 문학을 굉장히 심취하고 뭐 영문학, 국문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야, 저분들은 참 저게 그렇게 재밌을까? 또 그분 나름대로 색깔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재밌느냐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 영문학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설이라는 것은 그냥 그때 있었던 잠시의 그 스토리, 허구적인 스토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각 인물들 간의 구도, 관계,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결국은 이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의 심리를 알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교과서가 바로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 저는 그냥 뭐 쓸데없는 허구적인 스토리다. 쓸데없는 너무 죄송하고요. 소설가 분들께 굉장히 볼맞을 얘기지만,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뭐 그냥 이런 스토리 중에 하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작은 그 스토리 안에서도 그런 통찰력, 인간관계, 이런 역사, 이런 걸 다 배우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소설이다, 문학이다. 그래서 문학이 중요한 것은 그 문학을 뭐 책을 많이 읽고 그 어떤 그 지식력이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런 다양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간파하는 능력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무엇이든 직접 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간접 경험에서는 아마 갑 중의 갑이 바로 이 독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떠세요? 예, 저는 통찰력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진화심리학을 공부하면서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몇 가지 의문들이 풀렸어요. 오래 갖고 있었던 의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어떻게 생존해서 수백만 년 동안 그 자연환경과 맹수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진화론이 막 설명을 했는데 못한 부분들이 많았는데 진화심리학이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어떤 지적인 쾌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서 진화심리학에 관한 책을 쫙 사서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너무 두껍고 이거 이제 비전공자가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집중해서 읽은 책은 앨런 밀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랑 마찬가지로 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진화심리학의 이론을 사회현상에 투영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학에서 해명하지 못하던 사회현상들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지적인 쾌거들을 이뤄서 이분이 참 존경하고 이분이랑 같이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요절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셔갖고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사례를 하나만 들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그런 어떤 면죄부를 준 건데 세상에 많은 남성분들이 미녀가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직종에 종사하건 어떤 도덕적 성정을 갖고 있건 그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쳐다보는 무의식적인 심리 기제가 진화론적으로 남성에게 각인돼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설명과 남성들에 대한 도덕적 면죄부를 준 것이죠. 그래서 통찰력과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음란마귀에 빠진 게 아니야. 이런 그런 자기 위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김 교수님의 진화론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책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께서 아마 밑줄 치고 또 낭독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신 교수님부터. 네, 저는 내용을 뽑아서 이렇게 써왔는데요.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독서 낭독, 그것은 행위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입놀림의 연장이다. 또박또박 읽어주는 매너와 단순한 반복적 입놀림 사이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 입을 놀리는 행위와 듣는 행위, 또 기운을 북돋는 호흡행위, 눈으로 훑어가는 행위, 이런 수많은 행위들의 연속이다. 연속된 행위가 시간을 메워 삶이 된다. 이게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데요. 저는 독서도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걸 아주 빨간 줄로 밑줄을 쳤던 생각이 납니다. 네, 삶의 일부분인 독서에 대한 이야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분이 1000권의 책을 편집한 북 에디터가 이제 강연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독서하는 사람을 늘리는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저자라도 더 늘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도 보면 이 저자가 이 낭독이나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결국은 마무리에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 글쓰기와 관련된 본인의 그 관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쌓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는 결국은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 나의 주장을 글로 혹은 말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이 저자가 좀 힘주어서 결론을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낭독을 통해 마음속에 가득 읽기에 우물물이 고이면 그 우물물은 자체적인 뒤섞임과 소용돌이를 통해 창조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그 창조성은 세상을 다시 보고 이해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쓰기는 그림 그리듯 순간의 사유를 잡아채는 과정의 연속이다. 쓰이고 다시 쓰는 것, 어쩌면 그것이 역사가 아닐까?
역사학자 이에치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알고 보면 바로 이런 쓰기의 속성을 감안해서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텍스트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쓴다. 어떤 사실을 쓰는 자는 그 쓰는 지혜로 인하여 보다 더 근원적인 역사적 사유에 도달하고 통찰을 얻는다. 소설이나 시창작의 세계에서라면 쓰는 자가 곧 역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쓰는 것에 대한 그 예찬론을 벌이고 있는 이 구절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아마 가장 소리치고 힘줘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대신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네, 정 교수님의 어떤 그런 굉장히 탁톡 쏙쏙 와닿는 글귀 너무 감사한데요. 김 교수님은요? 예, 저는 이제 쭉 읽으면서 이 저자가 저랑 비슷한 연배예요. 그래갖고 많은 경험들이 좀 저랑 비슷한 부분도 있고 물론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70년대에 읽었던 소설 중에 김성동의 만다라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구절이 나오나 하면은 사내로 태어났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머리를 깎고 중이 되든지 아니면 글을 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종교와 문학에 대한 그런 어떤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종교적 진리를 찾든지 그다음에 훌륭한 문학적 성취를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라는 건데 사실은 종교에 투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아마 우리 때 많은 학생들이 글을 쓰려고 했고 또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훌륭한 작가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만큼 글쓰기라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습작을 해보고 그런 경험들, 그다음에 그 습작의 결과를 읽어볼 때 스스로 느끼는 누추함과 비참함, 뭐 이런 것들이 또 주위에서 보여줬을 때 친한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박한 평가를 받았을 때의 좌절감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을 이제 저자가 여기다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에 제가 한번 줄을 치고 읽어볼게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우연히 마구잡이로 찾아왔다. 그 소설을 순식간에 다 쓰고 나서 같은 독서실에서 만난 친구에게 보여주었다.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그 친구는 다 읽고 나서 말했다.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에서 스멀스멀 괴로운 감정이 밀려 올라왔으나 내색을 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 근데 앞서 했던 질문과 또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긴 하는데요. 우리 학창시절에 사실은 뭐 취미 활동 그러면 이제 독서라고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많이 독서광도 아닌데 딱히 쓸 말도 없고 독서라고 쓰면 그래도 그럴듯해 보여서 썼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앞서 김철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 사실은 다양한 취미 생활 그리고 전문 영역들이 막 이렇게 발전되고 그런 영역들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독서를 취미로 한다는 게 예,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 역시도 독서를 취미란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취미가 뭐 독서인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른 것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직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독서가 취미인 것도 저는 이상하지 않고 괜찮다고 봅니다. 정 교수님은요? 아까 네. 말씀하실 때 우리 코스모스,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을 때 읽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읽는 것과 굉장히 다른 차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에 왜 이렇게 취미가 독서인 사람들이 없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이런 정보 채널도 있지만 사실 이 독서를 시작하는 그 나이에 어떤 식으로 독서의 리스트를 뽑게 되냐면 굉장히 이제 타의적인 방법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서점에 있는 권장의 베스트셀러 도서목이라든지. 목록. 그러니까 꼭 결국은 읽어야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주체성이 상실되면서 그냥 남이 추천하는 좋은 책인 건 맞지만 뭐 그냥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런 식의 독서는 결국은 취미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주체성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리 스마트폰을 즐겨하는 세대라 하더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점차로 선명해지고 또 그걸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이 책을 고르거나 책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취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남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런 만들어진 그런 무대에서 내가 이렇게 뻘쭘하게 서는 이런 식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원하는 책을 선택해서 읽도록 하게 한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이렇게 아주 끌려다니는 독서가 아니라 아마 즐기는 독서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좀 우리가 좀 시각을 좀 다르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 기성세대들도 이렇게 책을 읽는 거,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보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지만 책을 읽는 분들은 이제 드물게 보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매체나 다른 많은 즐거움과는 다르게 책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야기, 내러티브라는 것은 결국 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게임이 되고 그것이 영화가 되고 그것이 드라마가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힘은 결국 책에서 그 모든 것의 원료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급변하고 있고, 이 사회 구조나 사회 환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지적인 영역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겠습니까? 책의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읽을 거리들이 더 많아지면은 우리가 그야말로 취미가 아니라 즐거움으로서 독서를 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책의 진면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이제 한번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김보경은 독서 낭독 클럽인 북코러스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낭독의 중요성, 낭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막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게 쭉 읽으면서 이게 이 목록이나 이런 걸 보고 이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좌충우돌 책 읽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식의 독서가 갖는 장점이 또 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친하지는 않지만 이분과 친한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상당한 요즘 연예인 누구죠? 그 말을 잘하는 김구라 수준의 구락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글도 잘 쓰는구나. 저는 이렇게 책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렸어요. 그래갖고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이제 논문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논문 20장 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1년에 한 편만 쓰면 되잖아요. 교수님들. 그런데 이거를 논문으로 해보면 한 두세 줄이면 끝날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충분히 확대해서 거의 200~300페이지 가까운 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랑 분야가 다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참 대단한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또 그런 기획력과 또 기지가 있는 그럼요, 분이겠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자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저는 이 저자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쓰기와 관련된 그런 스토리, 그런 것도 굉장히 본인이 굉장히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 저자가 시도한 새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협력적 낭독이라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는 것,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협력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사실 문학 분야 안에서는 협력적 글쓰기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 왔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제 작가가 될 수 있는, 저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혼자서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글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협력적 글쓰기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일환으로 협력적 낭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계가 아무도 없이 혼자 이것을
낭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이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함께 이 낭독을 나눈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는 읽어주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들어준다라는 것이 이제 경청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하다 보면 그 주제와 관련해서 담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이 숙독을 하는, 이 묵독을 하는 경우에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작가가 시도한 이런 협력적 낭독이라는 새로운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어떤 문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서의 하나의 책 읽기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측면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함께 공감하거나 공유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서 동시간대에 그것을 소화해낸다라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작가를 조금 더 새롭게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낭독의 중요성도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꼭 권장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 책을 추천한다고 하시면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 또는 이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씩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총평이라든지 한번 나눠주세요. 먼저 우리 김 교수님.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이런 훌륭한 독서법에 대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누구에게 권할고 이 책을 누가 읽으면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있어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또 우리 학교는 또 이 나이 든 학생들이 많잖아요. 나이 든 학생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그 고민이 그겁니다. 수업을 듣고 돌아서면 잊어요. 근데 이 책을 그 학생들에게 권해주고 싶어요. 듣지만 말고 읽어라. 읽지만 말고 낭독해 보아라.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이 디지털 시대에 지금과 같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지식 정보화 사회 이 시대에 우리가 낭독의 의미를 좀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 속에서 빠르게 내가 어떤 일을 좀 훌륭하게 성취를 해내야 되고 지식을 빠르게 습득해야 되고 빨리 이런 것들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지치고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책 수많은 특히 이제 자기계발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줄의 그 좋은 메시지를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사실 굉장히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이런 책들이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그런 책들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좀 약간 찌든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 그런 책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 낭독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진 못하죠. 그런 책들은 정말 빠르게 스캔해서 읽어야 되는 그런 책들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공허함 속에서 사실은 지금 인문학이라든지 다시 백투 베이직이죠. 기본으로 돌아가서 소위 말해서 문사철 우리가 참 어디 하나 돈 될 거 없다라고 좀 이렇게 한 골방에 치워두었던 그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이런 책을 이제 CEO부터 지금 아침 새벽부터 조찬회의에 다 모여서 그 책이 읽느라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만큼 결핍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접하는 이런 지식에 아주 염증을 느끼고 그런 의미에서 낭독이 주는 어떤 그 의미라는 것이 바로 이 백투 베이직으로 가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창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에 주는 메시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도하라. 낭독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그런 아주 단순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혼자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자가 한 것처럼 오랜 시간 누구와 나는 이 파트너를 이루어서 낭독을 할 수 있을까? 나와 함께 그 낭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정한 그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주 좋은 그런
그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주는 메시지가 참 의미 있다 싶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이 낭독을 시도해보는 그런 어떤 그 초석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이지만 낭독의 효과를 조금 본, 아까 이제 정리할 때 기억에 이장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받아들이는 게 성인보다는 아동기 시기, 유아기 시기가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특히 뭐 유치원 교사라든가 어린이집 교사, 뭐 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서 교사나 이러한 그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걸 먼저 접해보고, 그리고 이걸 아이들한테 어린 시기부터 좀 적용을 해보면 나중에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생기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사들한테 조금 권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한 권을 읽었지만 30권을 읽은 것 같은 얘기를 이제 제가 계속 했는데, 뭘 읽어야 되지 하고 고민했을 때 이 중에서 한번 이 책을 접해보면서 여기에서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 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책에 대한 이해와 저자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는데 낭독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부터 낭독하는 독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보경의 낭독은 인문학이다 와 함께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회를 기약하며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온북TV 해외통신원이 보내는 지구촌 책 소식을 엔딩 화면으로 보시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캐나다 통신원 김수남입니다. 지금 챕터스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그 서점인데요. 책이 섹션별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랑 또 다르게 매주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주변에 여러 가지 책 관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